안녕하세요. 로우메인텍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버 Y 그리고 서버 S 인공호흡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호흡기 외관을 보시면은요, 모니터가 위치해 있고요, 여러 가지 메뉴가 이쪽에 있고요, 뒤쪽에 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체가 있는데요, 본체 아래쪽에 이 손잡이가 있어서 손잡이를 위로 올리면서 당겨주시면 본체가 나오고요, 나온 상태에서 이쪽에 호기 카세트가 있습니다. 안쪽에 호기 카세트를 빼고 다시 넣고 또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덮개가 있는데 덮개 안쪽으로 오토 호스랑 에어 호스가 장착되어 있고요. 몇 가지 단자가 있는데 아마 잘 쓰실 일은 없으실 텐데 필요하시면 이쪽 열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서랍이 두 개가 있고요. 꾹 눌러주시면 나오고 다시 넣어 주실 수 있고요. 바퀴가 4개가 있는데 다 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락을 걸고 고정된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과는 별개로 더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공호흡기의 특징을 살펴보고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인공호흡기의 가장 큰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 유지 장치라는 것입니다. 인공호흡기가 있어야 생명이 유지가 가능하고요.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생명이 유지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에게 중요한 장비라는 거죠. 생명을 유지하는 장비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생명을 잘 유지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 전에 프리유즈 체크라는 11가지 정도의 칼리브레이션을 한꺼번에 해주는 프리유즈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을 텐데 뭐 안 하는 곳이라도 몇 개월에 한 번 주기적으로 할 텐데요. 매뉴얼적으로는 반드시 환자가 사용하기 전에 해주는 게 맞습니다. 침대를 사용하더라도 체중계를 사용하더라도 환자가 사용하기 전에 칼리브레이션을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줘야 정확하게 되겠죠. 그런데 생명을 유지하는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 직전에 프리유 체크를 해서 혹시라도 그 사이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사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압 환기입니다. 저희가 인간이 보통 음압 환기를 합니다. 다이아프램이 수축이 되면서 흉곽이 음압으로 되면 외부에 있는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음압 방식의 호흡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호흡은 반대입니다. 엠브베깅 할 때나 이런 벤틸레이터 사용할 때는 양압 환기를 하기 때문에 압력을 밀어 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거기에 이제 순응을 잘 해주지 않고 순응이 이제 싱크론이라는 거죠. 순응을 잘 하지 않고 인공호흡기가 양압을 밀어 넣고 있는데 환자가 오히려 뱉는다던가 아니면은 숨을 참는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숨을 마셔가지고 흉곽에 음압이 걸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혹은 인공호흡기는 호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환자는 다시 마신다던가 그래서 호기가 다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다음기가 들어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싱크론이 동조화가 되지 않으면 파이팅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파이팅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양압 환기가 되지 않는 모든 상황을 다 파이팅이라고 하는데요. 파이팅이 생긴다고 무조건 안 좋거나 또 무조건 좋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파이팅에 따라서 얼마큼 저희가 세팅한 설정한 값이 환자한테 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로 나뉠 수 있습니다. TW는 500으로 세팅을 했는데 파이팅이 생겨서 뭐 100, 200, 300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면 점점 더 벤틸레이션이 잘 안 되면서 세츄레이션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바이탈 사인 유지가 잘 안 됩니다. 바이탈 사인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은 페이션트 모니터를 보면서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ABG를 통해서도 과연 바이탈 사인과 별개로 또 뭐 PaO2나 PCO2 등의 다양한 혈액 내 산소나 이산화탄소 등 여러 가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세팅 값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동기화, 동조화가 되지 않아서 파이팅이 생겨서 왜냐? 이 양압 환기를 하기 때문에 바이탈 사인이 잘 유지가 안 되는 경우에 심하면은 환자가 어레스가 나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잘 모니터링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인공호흡기 사용하실 때 이런 여러 가지 인공호흡기에 대한 특징을 염두에 두시고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이 양압이 뭔가 잘 안 된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그 가운데 뭐 동조화가 안 되고 파이팅이 생겨서 결국 바이탈 사인이 안 좋게 되면은 결국 생명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좀 잘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예를 적어 놓은 건데요. 일단은 보통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때 7일 안으로 위닝을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합니다. 물론 하루나 이틀, 3일 만에도 위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가능하면 7일 안에 한다라는 거고요.
뭐 물론 한 달, 두 달, 어쩔 때는 몇 년 동안 위닝을 못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환자가 오면은 네, 보통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위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병동에 환자 입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모니아나 COPD 같은 이제 질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동에서 잘 있었는데 COPD가 악화되거나 뉴모니아가 더 악화돼서 네, 런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COPD가 악화될수록 기도가 좁아져서 네, 디스미아가 발생할 겁니다. 디스미아 발생하면 당연히 혼자 스스로 숨을 잘 못 쉬기 때문에 O2 세츄레이션이 저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오스 테라피, 마스크나 뭐 프롱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하이플로우, 네, 나잘 캐뉼라 등을 사용할 겁니다. 하이플로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과연 이제 환자 세츄레이션 유지가 잘 되고 숨을 잘 쉬면 괜찮은데 잘 안 되면 빠르게 ICU로 전동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를 놓쳐가지고 네, 환자가 더 안 좋아지게 되면은 네, 어레스트가 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인투베이션을 하고 엠브베깅을 시작하면서 ICU로 전동을 하게 될 겁니다. ICU에서 전동을 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인공호흡기를 먼저 고려를 할 겁니다. 인공호흡기 고려를 하면 일단은 처음에 인공호흡기를 걸고 사용을 할 텐데요. 저희가 엠브베깅을 하는 것은 컨트롤 모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환자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의료진이 직접 엠브를 짜줌으로써 얼마만큼 환자에게 타이달 볼륨을 전달할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FiO2나 당연히 핍배불가 있으면 핍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호흡수도 네, 손을 얼마만큼 네, 횟수를 네, 해주냐로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손의 압력을 통해서 네, 얼마만큼의 볼륨이나 프레셔를 전달할지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엠브 베깅은 컨트롤 모드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의료진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공호흡기를 처음 걸었을 때 컨트롤 모드를 사용합니다. 의료진이 전부 다 모든 것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환자는 세데이션이 되어야 되는데요. 애초에 환자는 이제 코마 상태이거나 멘탈이 없거나 자바로흡이 없는 이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자연적으로 이제 네, 숨을 안 쉬거나 아니면 숨이 좀 있을 경우에는 일부러 세데이션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안전하게 세데이션을 시켜서 환자의 자바호흡을 없애주는데요. 그 이유는 환자의 자바호흡이 있으면은 네, 음압호흡과 네, 양압호흡의 어떤 이런 차이점 때문에 네, 동조화가 안 되면 파이팅이 생기고 바이탈산 유지 안 돼서 생명 유지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모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모드. 근데 뭐 볼륨과 이제 프레셔 타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볼륨은 우리가 타이달 볼륨을 직접 설정해줘서 이제 타겟 볼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게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셔 같은 경우는 이제 볼륨을 유지해주다 보니까 폐에 이제 무리가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왜냐하면 볼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프레셔가 좀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래도 프레셔를 잘 제한해서 써주면 되는데 어쨌든 프레셔는 변하기 때문에 환자 폐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 프레셔 타입의 컨트롤 모드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프레셔가 고정이 돼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프레셔를 넘지 않기 때문에 환자 폐를 굉장히 잘 보호해줄 수 있는 네, 장점은 있지만 환자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렁이 안 좋아지면은 프레셔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달 볼륨이 줄어들게 됩니다. 타이달 볼륨이 줄어들면 네, 환자 당연히 숨쉬기 어렵겠고요. 세츄레이션 줄어들고요. 환자가 이제 데미지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볼륨이 적합할 거고요. 어떤 환자는 프레셔가 적합할 건데 이건 조금 이따 더 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컨트롤 모드를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뭐 바로 그날에도 환자가 깨어나면은 네, 이 프레셔 서포트 모드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뭐 2, 3일 걸릴 수도 있고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환자가 자발호흡, spontaneous breathing이라는 것은 자발호흡을 의미하는데요. 자발호흡이 생겼을 때 이제 모드를 변경해 주는데 그럼 자발호흡이 왜 생기냐? 네, 환자에게 네, 마약이나 뭐 항정신 약을 좀 줄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환자가 멘탈이 깰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좀 기운이 차려서 좀 갑자기 자발호흡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결정은 환자를 확실히 재우느냐 아니면 깨우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환자가 자발호흡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컨디션이 안 되면 당연히 더 재워야겠죠. 하지만 이제 환자가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돼서 인공호흡기로부터 위닝을 하고 자발호흡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은 네, 당연히 세다티브 약물을 줄이고 이제 자발호흡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 프레셔 서포트 모드에서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합니다.
어떤 식의 격려나 종조가 잘 되어서 파이팅이 생기지 않아서 바이탈 사인이 잘 유지가 되도록 격려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도 이제 숨을 잘 쉬게 되면은 이제 완전하게 자발호흡만 하는 걸로 바뀔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CPAP 모드입니다. 컨티뉴어스하게 핍만 준다고 해서 CPAP인데요. 보시면은 스피어레이션 서포트에서는 환자가 자발호흡하는 순간에 그 시점을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압력에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만큼의 압력을 꾸준하게 같이 준다는 건데 여기서는 그런 것도 아예 0으로 줄여서 환자가 스스로 자발호흡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인튜베이션을 통해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직경이 굉장히 얇고 긴 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숨을 쉬기 힘들어서 위닝을 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핍은 유지를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 5 정도의 핍을 주게 된다면 환자에도 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튜베이션 때문에 기도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호기를 했을 때 내부에 있는 어떤 그 볼륨이 장기적 그 FRC가 다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유지가 안 되고 더 빠져나가게 되면은 폐포가 뭐 최악의 경우에 컬랩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해서라도 핍을 주는 거고요. 어쨌든 핍을 주게 되면은 호기 말에 지그시 압력을 주기 때문에 환자 폐포도 허탈되지 않고 조금 더 오픈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산소가 가스 익스체인지를 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폐가 부풀어 있기 때문에 다음 이제 가스가 들어올 때 조금 더 쉽게 폐가 부풀어 올라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적은 압력으로 높은 타이다 볼륨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핍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핍을 줍니다. 컨티뉴어스하게 핍을 주는 게 CPAP 모드인 거고요. 이것도 다 떼고 인공호흡기를 이제 멈추고 T피스 뭐 보통 산소만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산소만 줘서 완전히 자발호흡을 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익스튜베이션 해서도 환자가 숨을 잘 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닝 떼버린다는 거죠. 인공호흡기를 떼면서 완전히 인공호흡기 없이 자발호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발호흡이 잘 안 되면 다시 인튜베이션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끄지 말고 잘 옆에서 스탠바이 상태로 놓아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서도 숨을 잘 쉬면 이제 병동으로 전동이나 뭐 다른 조치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염두해 두고 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내가 받은 환자가 컨트롤 모드에 있다 그러면은 이런 초반에 있는 상황을 견디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환자일 경우가 굉장히 높겠습니다. 아니면 뭐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컨트롤 모드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수술을 하고 나서든 어떤 기저질환이 악화돼서든 환자가 스스로 숨을 못 쉰다거나 그래서 일부러 아예 이제 환자의 자발호흡을 없애고 강제로 벤틸레이션 하는 게 컨트롤 모드고요. 그 과정이 지났다. 내 환자가 프레셔 서포트 모드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다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단계가 끝났고 이제 환자가 어느 정도 이제 기력을 되찾았거나 멘탈이 깼거나 기저질환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거나 어쨌든 환자가 더 이상 세데이션 된 상태가 아닌 여기서 세데이션은 풀 세데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자발호흡을 하더라도 약간의 세다티브 약물을 줄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 자발호흡 노력을 해서 결국 위닝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드별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모드별로 어떤 상황으로 갈 건지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또 어떤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인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또 길게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조금 빠른 속도로 영상을 들어주셨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프리유지 체크입니다. 생명 유지 장치이기 때문에 프리유지 체크가 정말로 중요하고요. 자, 1번 옥시즌 호스랑 산소 호스랑 이제 공기 호수, 에어 호수를 연결합니다. 월에다가 연결하는데요. 일단은 이 월에서는 3에서 5바 정도의 압력으로 계속해서 이 공기와 산소가 이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를 끼고 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 압력으로 인해서 튕겨져 나와서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꽂아주신 다음에 모니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전원이 있습니다. 전원을 눌러주시면 이제 옆으로 옮겨주시면 전원이 켜지고요. 이제 원하는 위치에서 카트 바퀴를 고정해 주신 다음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먼저 볼게요. Do you really want to start a pre-use check라는 팝업 창이 뜹니다. pre-use check를 정말 할 거냐라는 건데요. 당연히 yes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입니다. 이게 테스트 튜브예요. 테스트 튜브. 이제 pre-use check를 하기 위한 테스트를 하기 위한 튜브입니다. 튜브.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인스프 아울렛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는 익스프 인렛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풀텀은 inspiratory outlet, 흡기구, expiratory inlet, 호기구입니다. 흡기가 시작되는 곳, 호기가 들어가는 곳, 나가는 곳. 네, 그래서 흡기구, 호기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테스트 튜브를 이렇게 완전하게 잘 끼워 주신 다음에 진행을 계속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get supply test라는 팝업창이 뜨면서 connect the test tube between insp outlet and exp inlet이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네, 이 테스트 튜브를 이미 다 연결했기 때문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눌러주시면은 6번의 화면이 뜨면서 네, 프리뷰 체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나오고 11가지 항목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패스가 되면은 이제 통과가 됐다는 거고요.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죠. 패스가 안 되면은 이제 문제가 있다. 이제 다른 말은 incompleted 혹은 not completed라는 말이 뜨면은 완전히 수행이 안 된 거고요. failed가 뜨게 되면은 실패가 된 겁니다. 그래서 failed가 뜨는 것을 잘 봐야 되는데 11가지 중에서 fail이 잘 뜰 수 있는 것은 4개인데요. 먼저 이 O2셀 잘 안 보이시겠지만 O2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O2셀이 fail 되면은 재시도 후에 다시 한번 재시도 해주시고요. 또 fail이 됐다 그러면 AS 문의해 주세요. 오늘은 O2셀은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O2셀이 fail이 되면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한번 fail이 됐다고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 더 재시도 해보셔서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의공과나 저 업체 쪽으로 AS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fail 발생 시 캔슬을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테스트 튜브 O2랑 에어 호수 그리고 exploratory cassette입니다. EXP cassette 이 exploratory cassette인데요. 한국말로는 호기 카세트, 카세트는 다 아시잖아요. 이제 음악 들으실 때 카세트 넣고 빼고 하는데 뭔가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것을 카세트라고 부르고요. 그 호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호기 카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기 카세트가 제대로 연결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연결하는 동영상은 제가 이미 다 찍어 놓은 다른 준비 동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가스 서플라이 테스트에서 fail이 됐다. fail, 실패가 되었다. O2랑 에어 호수의 연결 확인 및 재시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시 꽂아준다는 얘기죠. 가끔 이거 안 꽂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internal leakage 테스트, pressure transducer 테스트, 그 다음에 flow transducer 테스트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를 해놓은 부분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fail이 되면은 한번 재시도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fail 되면은 세척 및 소독된 카세트로 변경 후에 재시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된다.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고 하시면 이제 주임 선생님이나 차지 선생님, 수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인은 어쨌든 카세트가 세척이나 소독이 잘 안 된 경우입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네,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렇게까지 하고 여기 보시면은 exp 카세트 exchanged 호기 카세트가 교체가 되었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 세 가지에서 문제가 생겨서 호기 카세트를 교체한 다음에 다시 하게 되면은 이 알람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프리뷰 체크가 모두 다 완료가 되면은 이 알람은 사라지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 알람이 뜨면은 절대로 프리뷰 체크를 하지 않고 사용해 주시면은 계속 뜹니다. 이 알람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프리뷰 체크를 정확하게 하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것과 울트라소닉 트랜스듀서 이 두 가지 단어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월에다가 이 호스를 꽂게 되면은 메디컬 가스가 3에서 5바 정도의 압력으로 막 이쪽으로 나오려고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꽂게 되면은 그 산소와 공기가 인공호흡기 안으로 쭉 빨려 들어옵니다. 쭉 빨려 들어와서 여기 어딘가까지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FiO2랑 뭐 여러 가지를 세팅을 하는데 설정된 FiO2만큼 여기서 섞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50%로 FiO2를 설정했다. 그러면은 이 산소에서는 100% 산소만 나오죠. 그리고 이 에어, 공기에서는 룸에어, 즉 일반적으로 산소가 21%만 있잖아요. 저희가 공기 중에 21% 산소만 있는데 이 공기도 마찬가지로 21% 산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소만으로는 벤틸레이션이 잘 안 되니까 네, 또 고농도의 산소를 주기 위해서 이 옥시즌이 필요한 거고요. 옥시즌, 산소고요. 여기서는 100% 산소만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산소 농도 FiO2를 맞추려면 합쳐야겠죠. 합치는 것을 중간에서 합쳐주고요. 근데 이거 합친 게 얼마만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는 이제 50%
50%만 합쳐달라고 했는데 인공호흡기가 고장이 나서 100%가 환자한테 계속해서 들어갔다 그러면은 환자가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문에서 나와 있듯이 3일 이상, 60% 이상의 고농도 산소가 계속해서 이제 폐 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산소 독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O2를 체크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O2 셀입니다. 네,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은 fail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의공과나 업체 쪽으로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O2 셀인데 나중에는 사실 이게 만약 인공호흡기가 없다, 이게 마지막 인공호흡기다 하면 또 이게 막 새벽이다, 밤이다 하면은 써야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알람이 울리지 않게 O2 셀 어드저스트먼트라는 이제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iO2가 맞춰진 가스가 이 인스프라는 것은 인스퍼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자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흡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환자가 그 배달된 가스를 마시고 나서 호기를 하게 되죠. 그럼 익스프 쪽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익스프는 익스프레이션, 호기라는 의미고요.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호기 카세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입구로부터 이렇게 쭉 들어와서 룸웨어로 쭉 빠지게 되어 있는데 겉에서 보면은 그냥 플라스틱처럼 생겼죠.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멤브레인이라는 겁니다. 멤브레인. 환자가 숨을 마실 때는 이쪽을 꾹 눌러줘서 여기가 막혀 있어야지 환자한테 가스가 들어갈 거고요. 그 환자가 숨을 내쉴 때, 호기를 할 때는 여기가 열려 있어야지 내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동작이 잘 안 되면 특히 이쪽에 환자의 시크리션이나 네뷸라자 약물 같은 게 차가지고 확실히 잘 안 닦이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쪽으로 리키지가 발생하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터널 리키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내부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울트라소닉 트랜스듀서라는 초음파 센서입니다. 초음파 센서가 초당 2000번을 센싱 하는데요. 플로우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환자가 호기를 할 때 가스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얼마만큼의 이제 플로우 속도가 어떤지, 압력은 어떤지, 양은 어떤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온도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팅된 값을 아까 설명 못했네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컴퓨터죠. 그 하드웨어. 뭐 CPU라고도 볼 수 있겠고 어쨌든 그 연산 제어 장치가 저희가 세팅된 값을 환자한테 보내는데 보내기만 하면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환자가 뭐 다치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는 말인데 어쨌든 저희가 보내는 것을 무조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환자 폐나 환자 기도 압력이나 저항이나 탄성 여러 가지를 이제 확인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뭐 더 빼주고 덜 해주고 그런 걸 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려면은 초당 2000번의 센싱을 통해서 아주 민감하게 그것을 읽어내야 되는데요. 그것을 하는 센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플로우를 측정하는 거고요. 이제 이쪽 아래쪽으로 빨아들여서 이제 프레셔도 측정하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으면 왜? 시크리션이나 네뷸라이저 약물이 차가지고 이 센서를 둔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펑션이 떨어지게 되겠죠. 펑션이 떨어지면은 모니터링이 잘 안 될 거고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프리유 체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패스가 안 되고 이렇게 페일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것이 발생하지 않게 여기에 필터라는 글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필터를 달입니다. 환자한테 마스크를 씌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환자가 마스크가 쓰고 있으면 훨씬 더 시크리션이나 약물 같은 게 빠져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이제 호기 카세트랑 서보 디오가드 필터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보고 있는 이게 서보 디오가드는 이제 호기, 박테리얼 필터라고도 하고요. 뭐 호기 필터라고도 합니다. 익스플로레이터리 필터라고도 하고요. 왜냐면 호기구에 사용하니까 호기 필터,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니까 박테리아 필터라고 하는데 어쨌든 정식 명칭은 서보 디오가드 필터라고 하고요. 보시면은 교차 감염 예방 및 장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기구에 다는 것이 기본이고요. 흡기구에는 필터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매뉴얼 상에는 그렇고요. 근데 이번에 코비드-19 이후에 혹시라도 정말로 이제 걱정이 된다면은 흡기구에도 필터를 사용해도 괜찮다라고까진 하지만 환자에게 이쪽에 원웨이 방식에 즉 저희가 이제 가스가 환자한테 전달이 되기만 하지 환자의 가스는 이쪽 다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뭔가 오염돼서 환자한테 오염된 가스가 갈 수 있다라고 의심이 들 경우
경우 여기가 필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쪽에 필터를 하지 않은 경우는 서버 I, 서버 S 인공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부에 자체적으로 필터가 있습니다. 그 필터를 통해서 깨끗한 공기가 환자한테 이제 제공이 될 거고요. 근데 여기 필터는 둘째치고 병원에서 나오는 메디컬 가스가 이미 또 굉장하게 클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또 여기서 한번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부 필터를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필터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쪽에 필터를 꼭 잘 사용해 줘야 되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호흡 카세트가 있고요.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필터 잘 사용하지 않아서 메디케이션, 그 네뷸라이제이션 약물이 이쪽에 많이 침착이 돼서 딱딱하게 되는 경우에 잘 안 닫혀가지고 이쪽으로 리키지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시큐션 같은 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쪽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사진을 갖고 와서 너무 더러운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 병원은 필터를 사실 오랫동안 사용한다거나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방법은 사실 이온가스 멸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멸균은 되겠지만 이런 약물이나 이런 끈적거리는 시크리션 같은 게 완전히 잘 세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척을 위해서 사용 후 알코올 소독을 하시면 되는데 알코올은 보통 사실 시간은 매뉴얼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2, 30분 정도 담가 주시면 아주 깨끗하게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말려서 24시간 이상 말려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거는 다른 영상 또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터를 왜 사용해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교차 감염 및 장비 보호를 위해 사용합니다. 일단은 교차 감염제에서 좀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런 필터가 시중에 있죠. 근데 일반 좀 이렇게 얇은 좀 저가의 필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게 어쨌든 99.99에서 99.999% 정도 막아줍니다. 뭐를 여기 보시면은 박테리아랑 바이러스를 각각 이렇게 막아주는데 서버 듀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박테리얼 필트레이션 이피션시라고 하는데 99.9999 총 이만큼 많은 이만큼 높은 이피션시를 가지고 있고요. 토탈 이제 최대한 48시간까지 매뉴얼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연구소에서 입증을 했고요. 그래서 이 동안 사용하면은 굉장히 높은 이피션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실험하느냐.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호흡기 감염균은 결핵균이 있겠고요. 크기는 2에서 4 마이크로미터네요. 그리고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200 나노미터 정도라고 굉장히 훨씬 더 작은데 이런 위험한 호흡기 감염군을 직접 테스트하진 않은 것 같고요. 조금 덜 위험하다고 하네요. 박테리오파지라는 이런 바이러스나 다른 입자 같은 경우로 실험하는데 얘네를 그대로 날릴 수는 없어가지고 에어로젤에 합쳐서 날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에어로젤에 갇혀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얘나 비슷한 에어로졸 크기에서 움직이는데 어쨌든 순간적으로 많은 양을 보냈을 때 이 정품 필터를 사용하면은 통과한 데서 배양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99.9999%가 걸러진다. 하지만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100%는 쓸 수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만큼 된다는 거고 그래도 이제 이런 저가를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사실 저가라고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높은 이피션시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에 사용하는 필터에 따라서 사실 사용 시간만 잘 지켜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얇은 필터 같은 경우는 24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런 거 48시간인데 사실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병원에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조금 더 사용하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용하시다가 이제 환자가 마스크를 사용하는데 마스크를 예를 들어 5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숨을 잘 쉬지 못할 거잖아요. 마찬가지 필터도 오래 사용하시게 되면은 필터가 좀 막힙니다. 막히면서 저항이 높아지면서 환자한테 필요한 프레셔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알람이 막 발생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환자 기도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필터가 막힌 것을 한번 의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1번, 2번이 있는데요. 여기 1번, 2번, 1번 이렇게 줄 가져 있는 이 부분은 헤파 필터라고 합니다. 하이 피션시 무슨 필터인데 어쨌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이쪽에서 유독 잘 걸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헤파 필터 사용하면은 굉장히 잘 걸러지는데 문제는 저항이 좀 많이 걸립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이 많이 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평평한 한 면으로 된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일렉트로스태틱 필터라고 합니다. 이제 정전기 방식의
어떤 그런 필터 방식을 사용하는데 특히 이제 물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걸러내는 것 같긴 한데 네뷸라이저 약물이나 시크리션 같은 걸 굉장히 잘 걸러내 가지고요. 이쪽이 축축해지거나 이쪽으로 이제 뭐 네뷸라이저 약물이나 시크리전이 가지 않도록 이쪽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필터링 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고요. 이 서버 듀오 가드라는 것은 듀오 두 가지라는 거잖아요.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있어서 조금 더 기능을 잘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낮게 저항을 유지해 줄 수 있느냐는 건데 저항을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고효율의 이제 이피션시를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대부분의 필터들은 여기 이제 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빠르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24시간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는데 혹시라도 많이 사용하는 병원이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주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션 서킷 테스트를 하게 될 텐데요. 페이션 서킷 테스트라는 팝업창이 뜨고요. Connect Patient Circuit and Block YPC입니다. 이런 팝업창이 뜨게 되면은 이제는 테스트 튜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요. 테스트 튜브를 제거하고 패션 서킷을 연결 후에 Y피스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OK를 눌러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패션 서킷을 다 연결했습니다. 연결했고 멸균 중요소도 달고 필터도 연결하고요. 노란색의 열선 케이블도 연결하고 파란색의 온도 측정 케이블도 연결한 다음에 이쪽에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리키지가 있으면 아래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Check connections, patient circuits, and exploratory cassette이라고 뜨는데요. 이렇게 뜨면은 어딘가에 새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새고 있는 것을 잘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새는 게 이 멸균 중요수를 연결하기 전에 뚜껑이 있는데 거기가 빠졌거나 아니면 뚜껑이 껴져 있더라도 리키지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멸균 중요수 연결해 주시면 거기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 멸균 중요수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환자가 안 온 상황이라고 하시면 그쪽에 아마 똑딱이가 있는 제품이 있을 건데 똑딱이를 막아주시거나 어쨌든 그쪽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끝나게 되면은 페이션 서킷 테스트라는 팝업창이 뜨면서 아마 대부분 OK 한 다음에 이 unblock YPS라는 게 뜰 거예요. 막이 제거하고 다시 한번 OK 눌러 달라는 거죠. 그것까지 다 끝나면은 이런 팝업창이 뜰 건데요. Do you wish to compensate for compressible volume이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일단은 yes 눌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서킷 커넥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 건데 지금 열선 케이블과 온도 측정 케이블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열선 케이블은 이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온도 측정 케이블은 이렇게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노란색은 요게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꽂아주시면은 Y자로 돼가지고 하나는 이쪽이 지금 혹이에요. 지금 이쪽이 혹이. 요 아래쪽 라인이 혹이고요. 위쪽 라인이 흡기입니다. 흡기 라인, 인스피레이션, 이날레이션, 엑스피레이션, 엑살레이션. 네, 그래서 지금 가스는 이렇게 나가는 거 환자한테 갔다가 여기 가스가 들어가고 나가는 방향이죠. 검정색 화살표가 환자한테 들어가고 나오는 건데 나오는 곳의 끝부분 하나, 들어가는 곳의 끝부분 하나 해가지고 열선을 동작시킵니다. 여긴 안 나와 있겠지만 이 서킷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열선, 구리선 같은 게 감겨 있는데요. 가스 저희가 왜냐하면은 이 휴미디파이어 챔버 물통이죠. 물통을 끓여주는데 보통 37도 정도로 끓여줍니다. 끓여서 온도가 37도가 되면은 이제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환자한테 가온 가습된 가스가 전달이 될 건데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여기서 아무리 잘 끓여준다고 해도 환자한테 가는 도중에 온도가 식으면서 이제 물이 발생합니다. 기체가 이제 온도가 식으면은 액화가 돼서 액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물이 돼서 이제 물이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쪽에 물도 많이 찰 수가 있고 저항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물이 또 환자한테 에스퍼레이션 될 확률도 있고요. 여러모로 물이 발생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37도로 끓여준 이 물을 가온 가습된 이 가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선이 동작하는데 어쨌든 열선 케이블을 꽂아주면은 이제 그게 잘 동작이 된다. 그래서 히터 와이어 어댑터, 뭐 더블 히티드 와이어, 히티드 와이어라는 말을 쓰는데요. 한국말로는 열선을 동작하는 케이블이다 해서 열선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온도 측정 케이블이 있는데요. 열선을 동작을 시킬 건데 몇 도로 이 37도 끓여준 것이 열선 때문에 잘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결국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하는 게 이 온도 측정 케이블입니다. 보시면은 템퍼러처 프로브라고도 하는데요. 온도 탐침입니다. 이게 탐침 프로브가 뾰족한 게 프로브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는 케이블이에요. 완전히 케이블이라서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감지를 하고 동작을 시키는 건데, 얘는 이 뾰족한 게 서킷 안으로 푹 들어갑니다. 여기랑 여기랑 푹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부분 하나씩 들어가서 가스가 지나갈 때 실제로 그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기로 이렇게 온도를 쫙 쏴주면은 온도가 갑자기 쭉 올라가거든요. 어쨌든 얘는 직접 온도를 측정한다 라는 거고요. 이제 물통에서 끓여주는 37도가 잘 맞는지 여기서 한번 측정을 하고요. 그게 또 환자한테 잘 전달이 되는지 여기서 한번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열선은 여기까지만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클로즈 섹션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ET 튜브가 있는데, 그동안 열선이 없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급격하게 식으면서 물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40도라고 써놨는데, 보통 39에서 49도 정도로 2에서 3도 정도를 더 올려줍니다. 여기서. 그렇게 되면은, 네, 여기서 온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이제 액화 현상이 덜 발생해서 물이 좀 덜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빠질 때는 당연히 이제 환자한테 가는 게 그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온도 측정은 하지 않고 이 열선은 최대한 잘 동작을 해서 말려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킷에 요즘 사용하는 보통 서킷은 다 이제 뭐 고어텍스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발생하더라도 이쪽에 물 발생하는 게 대부분 바깥으로 빠질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저희 고어텍스 등산복 같은 거 있잖아요. 땀은 빠지고 여름 보호대. 그래서 여름 보호대인데 이런 수증기 같은 게 바깥으로 좀 빠질 수가 있는 구조고요. 근데 뭐 아주 다 시원하게 다 빠지는 게 아니라서 이제 그 물량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물이 이렇게 첨벙첨벙 되면서 저항의 작용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NICU에서 사용한다 혹은 PICU에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여기 죄송해요. 온도 측정 케이블 여기다 이제 꽂는데,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이제 서킷을 좀 길게 해주려고 한 이만한 좀 긴 익스텐션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서킷을 좀 더 길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열선이 안 그래도 여기 있는데 그 열선이 없는 구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에 열선이 없는 만큼 더 빨리 온도가 식고, 네, 더 많은 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선택을 잘 해주시면 되는데, 병원 사정에 따라서 선택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R850인 휴미디파이어라는 휴미디파이어를 좀 볼 텐데요. 인공호흡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휴미디파이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MR850이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사용하시면 이제 사용할 때 이 온도가 잘 유지되는지 봐주시면 되는데, 보통 37도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에서 36.5도부터 37.5도까지 온도가 유지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사용하다가 알람이 많이 뜰 수가 있죠. 그래서 알람이 뜨면은 이쪽에 표시가 됩니다. 어떤 부분에 알람이 문제가 있는지 위치를 표시해 주시기 때문에 위치를 찾아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7개 정도의 위치에 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은요. 불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온도 측정 케이블이 서킷에 죄송합니다. 온도 측정 케이블이 서킷에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경우고요. 이렇게 히터 와이어, 열선 케이블이죠. 열선 케이블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았거나 고장이라는 거고요. 여기 뜨면 이제 온도 측정 케이블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거나 고장이라는 의미고요. 여기 챔버에 불이 들어오면 워터 물통에 물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처음에 이제 증류수를 꽂았을 때 그쪽에 물이 쪼르륵 들어와 가지고 물이 잘 채워지는 것을 확인하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쪽에서 물이 잘 안 들어오는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물을 채워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로우 템퍼러처가 있는데, 온도가 35.5도보다 낮거나 45도보다 높은 경우에 여기 온도가 이 알람이 뜹니다. 대부분 열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열선을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 동작 확인 방법인데요. 이 뮤트 버튼 2초 동안 꾹 눌러주시면요. 여기에 이제 온도가 바뀌는데, 처음에는 여기 한번 깜빡거리고 두 번째는 여기 한번 깜빡거립니다. 즉, 저희가 온도 측정 케이블 연결하는 곳이 이쪽과 이쪽 두 군데잖아요. 그래서 1번 한번 깜빡, 2번 한번 깜빡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37도, 그리고 여기서는 39도로 유지가 되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잘 온도가 나오면은 정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특히 이쪽 온도가 뭐 33도다, 되게 터무니없게 낮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물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상하게 갑자기 이 환자가 인공호흡기 썼을 때 물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쪽에 이런 아이콘이 있는데, 이렇게
인튜베이션 되어 있는 것은 인베이시브 모드고요. 마스크 끼고 있는 것은 마스크 모드입니다. non 인베이시브 모드고요. 그래서 온도의 목표 값이 좀 다릅니다. 챔버의 이제 목표 값이 뭐 37도, 에어웨이 즉 와이피스 쪽은 40도, 환자 쪽은 40도가 목표인데요.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이제 인튜베이션 안 하고 있고 또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비강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기로 당연히 사용하는 거죠. 상기로를 사용하기 되면은 가온가스 기능이 어느 정도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온도를 많이 높여주지 않고요. 요만큼만 31도가 끓여주는 목표고요. 그리고 환자 앞에서는 34도 정도로 올려줄 수 있도록 이 정도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모드, 사용하는 모드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되는데 바꾸는 방법은 2초를 눌러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컴펜세이션, 보상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보상은 이쪽에 주황색 라인이 보이시죠? 그 다음 C자 보이시죠? 보상은 compensation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기억나세요? Do you wish to compensate for compressible volume이라는 팝업창에서 떴을 때 yes를 누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이쪽에서 이런 팝업창 떴을 때 그냥 yes를 누를 거고요. 대부분 병원에서 대부분 yes를 누를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compensation 기능을 켜거나 끈다는 의미고요. 패션 서킷 변수를 제거하여서 실제 폐에 전달되는 타이달 볼륨을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이 컴펜세이션을 사용하면은 330 정도가 실제 환자 폐에 도달한다는 거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주황색 글자와 C자가 없어지면서 조금 더 한 10% 정도 증가된 타이달 볼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환자 폐가 아니라 흡기구에서 출발하는 타이달 볼륨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 환자 폐에 들어간 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흡기구에서 출발하는 것은 얘네들인데 이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 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에 당연히 컴pen세이션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 여기서 한번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테스트 튜브를 연결한 상태로 페이션 서킷 테스트를 진행하면 혹은 아예 진행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는 페이션 서킷 테스트를 끼우지 않고 테스트 튜브를 끼우고 하거나 아예 하지 않으면 컴플라이언스 값이 없거나 0에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컴펜세이션 기능을 켜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즉 실제 폐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심지어 주황색으로 나온다고 해도 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흡기구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흡기구에서 출발하는 것만 본다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근무하는 병동에서 테스트 튜브를 연결하고 페이션 서킷 테스트를 진행 중이면 즉 제대로 테스트 안 한다는 거죠. 테스트 튜브를 그냥 꽂고 진행하면 전 모두가 그렇게 이제 약속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일치시켜 주는 것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자는 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고 또 어떤 환자는 흡기구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고 있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동이 예를 들어 MICU인데 MICU에서 전부 다 페이션 서킷을 테스트해서 실제 령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테스트 튜브를 꽂고 그냥 진행해서 사실 의미가 없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다른 부분은 별개로 이 부분, 컴펜세이션 기능 같은 경우는 저한테 제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병동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대로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만 체중이 작은 소아 환자, SICU에도 소아 환자가 올 수 있겠고요. PICU, NICU 등에서 환자를 다룰 때는 반드시 페이션 서킷을 연결하고 테스트를 진행한 다음에요. 이 컴펜세이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인 환자면 렁이 크기 때문에 서킷에 차지하는 농도가 렁에 비해서 뭐 한 10% 정도밖에 이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던 아주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문제는 PICU나 NICU 등에서 제대로 컴펜세이션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10% 정도가 아니라 폐가 되게 작으면 200%에서 300%까지 이제 실제 렁에 들어가는 타이달 볼륨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컴펜세이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 병원에서 테스트뷰를 연결한 상태로 진행을 한다. 전부 다. 나는 그렇게 배웠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한다 하시면은 일단은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우리 병동에서 아예 페이션 서킷 테스트 안 한다. 안 하는 상태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병동에서는 페이션 서킷 테스트를 연결한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공통으로 맞추는 게 중요하다. 대신에 그 소아 환자, PICU나 NICU에서는
반드시 페이션 서킷을 직접 연결해서 테스트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이 컴pen세이션 여부에 따라서 환자 실제 폐에 들어가는 것이 2, 300% 차이가 나는데 네, 그것을 보셔야 되지 아닌 걸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제대로 된 케어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제가 되게 강조를 해서 아마 신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을 텐데요. 헷갈리면 그냥 방금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튜브를 우리 병동에서 꽂고 하는지 아니면 아예 안 하는지 아니면 페이저 서킷을 꽂고 하는지 따라서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나중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여기 신규 간호사 선생님 말고 되게 인공호흡기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뤄보신 분이라면은 요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Compliance Compensation이라는 팝업창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메뉴에서 컴판세이션으로 들어가면은 네, 이런 팝업창을 켜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풀텀이 Circuit Compliance Compensation인데 저희 렁에 컴플라이언스가 있듯이 서킷에도 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얼마만큼이 거기에 볼륨이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죠. 프레셔를 줬을 때. 그런데 그 서킷 컴플라이언스가 실제 폐에 들어가는 타이달 볼륨을 보기 위해서 이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컴펜세이션, 보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보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화장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서킷의 컴플라이언스를 제거해버리고 실제 환자 폐에 들어가는 것만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 보시면 서킷 컴플라이언스가 이제 측정이 됩니다. 페이션 서킷 테스트를 하면 측정이 되는데 안 하면 측정 안 되고요. 이 압력을 1을 줬을 때 2.27ml가 환자 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설킷 내에 이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PC above P 압력을 15를 줬을 때 여기다 15를 곱하게 되면은 30몇 정도죠. 30몇 정도는 타이달 볼륨은 환자 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설킷이 남아있다 그냥 빠져나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컴펜세이션을 사용해서 네, 그것을 이제 없애주고 네, 실제 환자 폐에 들어가는 것만 보는 건데 네, 어쨌든 타이달 볼륨을 그냥 이렇게 생 타이달 볼륨만 볼 수도 있고 선택입니다.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확실하게 설명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너무 지루하다, 장황하다고 생각하시면 빨리빨리 넘기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